오늘도 아침을 알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매주 같은 시간마다 일어나는 쳇바퀴 같은 일상이 어김없이 시작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일상이 누군가에겐 지루할지 몰라도 나는 꽤나 만족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결혼하면 든든한 내 편이 생긴다. 아이가 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이다. 아이가 주는 행복, 그것이 과연 어떤 행복일까 궁금하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지금의 삶도 충분히 행복해서 굳이 아이를 낳고 싶진 않다. 물론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상상해 본 적은 있다. 내가 상상해 본 시간 속 나는 안타깝게도 내가 만족하고 있는 현재 삶의 많은 부분을 빼앗겨 있었다. 누군가는 날 보며 이기적이고 겁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내게 힘든 숙제가 될 많은 일을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다. 사회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흐름이 있다. 미래의 행복은 보장된 것이 아닌데 마치 미래의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 대한민국의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말하자면 나는 정말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그냥요? 그냥요? 그냥요. 그냥이라는 대답이 겉으로는 무책임하고 회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대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아이를 낳을 거냐는 질문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왜냐는 질문이 돌아온다. 이때 아무리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해도 기성세대에겐 그저 소리 없는 외침 정도인가 보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그냥 이라는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내게 그냥이라는 대답은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일종의 몸부림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마주하기보다 피하기를 선택한다. 여성은 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을까?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아직도 존재할까? 여성보다 남성의 지위를 중요하게 여겼던 과거와 달리 어느 순간부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장려되기 시작되었다. 저희 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상담하고 있는 것은 직장맘들이 이제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구두상 내가 휴가를 신청하겠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된 사례도 있었고요. 사용은 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복직하는 과정에서 복직을 못하게 공고사직을 종용한다거나 근로자가 그 전에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아휴직 하기 전에는 사무실 근로자였는데 이제 복직하면서 생산직으로 발령을 낸다거나 가족 돌봄 휴가 10일 사용했다는 이유로 10일 쓰고 이제 출근하는 날 바로 이제 해고 당하신 사례들도 있었어요. 저희 센터는 사실 이제 한 70~80%가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간호사 이런 분들은 직군 자체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장에서 내가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추후에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할 때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 정보가 뭐 사업주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면서 불리한 처우를 또다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럽기도 하죠.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자녀가 이제 제 손을 떠나는 시점이 되면 저도 다시 저의 일을 시작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그 아이를 키우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진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일은 했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력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겠죠? 육아와 병행하기 위해 직접 창업에 나선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나의 창업 공간은 다른 의미로 나의 육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여성이 있다. 저는 창업 15년 차이고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11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쭉 가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MA 위그 주식회사 대표 이민아입니다. 제가 이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들어갔던 회사가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회사들이었어요. 백화점의 특성상 평일날 쉬었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하루를 쉬다 보니까 주말에 아이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좀 힘들었죠. 마음적으로는. 일은 재밌게 했지만 창업을 해서 제 공간에서 아이들 케어를 좀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그맣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어오고 책도 쓰고 이런 과정 중에 많이 생각을 한 게, 뭐 여자들이 힘이 없다는 거는 다 거짓말 같고요. 여자들도 강합니다. 엄마는 특히 더 강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좀 책으로 써서 많은 전업주부들한테도 용기를 좀 내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다 고학력 여성들이고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요. 육아휴직 이후에 그 복직된 여성들의 그 조직 몰입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도 데이터에서는 확인될 수 있어요. 자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성들 또한 똑같이 남성들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복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순적인 현실이 발생하게 된 걸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뭔가 이제 인생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사회적 인식,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남자가 직장도 이제 가족이 있어, 뭐 이혼 안 하고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어, 책임감이 강하겠네, 성실하겠네, 내지는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기본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속설대로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여성은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여성도 어른이 되는데, 그럼 대신 이 어른이 된 여성의 모습을 사회가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아이를 낳고 돌보는 엄마로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 내지는 이 사람은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직장 여건이 이럴 때 이제 기업의 요구대로 내지는 기업의 욕구 내지 요구대로 소위 말해서 활용할 수 없는 인력,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아직도 기성세대 관리자들 머릿속에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아도 여성의 책임이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여성의 책임이고, 결국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돌보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다. 이제 이런 전통적인 그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하죠. 처음 시작은 평등했으나 임신, 출산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성별 역할 분리 규범에 따라서 이제 여성이 그 이제 돌봄을 전담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가 경력 단절을 하게 되느냐? 이제 여성이 하게 되는 거죠. 남자가 하면 되잖아?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라는 게 돌봄으로 인한 남자의 육아휴직이나 남자의 경력 단절은 사회가, 주변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성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요. 이게 여성의 돌봄을 잘한다라는 우선은 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돌봄이라는 것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를 가정에서만 돌봄을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공공적 테이블로 가지고 나와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사실은 안 낳죠. 그리고 가정에서 이걸 해결하라 그러면 결국 이제 여성들이 하게 되는 거니까 여성들한테
돌봄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 출산휴가 100일은 여성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성은 길게 써봐야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양육자의 출산휴가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출산과 육아가 여성이 하도록 되게 이 제도 자체가 그냥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남성들이 또 돌봄에 의해서 돌봄에 배제 당했다라고, 그러니까 배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남성들에게 수유실도 남성은 출입 금지고 여성 화장실에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도 여성이 기저귀 갈라는 거잖아요.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가는 거 없지 않아요? 촬영 감독님? 그러니까 그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가는 데 없잖아요. 여자 화장실에만 기저귀 가는 데 있고 그러면 여자한테 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자들로 돌봄을, 그러니까 남성은 돌봄에 참여할 수 없는 기회, 그러니까 경험도 주지 않고 있지 않나 사회적으로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맘충이라는 그 양육자 혐오의 단어도 있지만 사실 어린이 혐오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육자 혐오 플러스 이제 어린이 혐오까지 들어가니까 언젠가는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내 의도치 않게 그 맘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잠재적인 맘충이 되고 잠재적인 문제아가 되고 내 아이는 이런 사회를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직 그 사회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요소가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성은 되게 대단한 거야. 너네가 아이를 낳는 순간 모성이 생겨. 그리고 그 모성으로는 못할 게 없어. 이런 모성 신격화를 막 하면서 그 모성으로 너네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어. 잘 돌봐야 돼. 이렇게 된 거거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받아들이던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라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고 치열하게 기획해야 되는 인생의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많은 여성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출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녀를 출산하고 또 키우는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만나다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육아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나라는 육아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일까? 장담컨대 우리나라는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차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육아를 하기에도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이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시민으로서 내지는 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냥 노동자로서 한 명의 노동자로서 아니면 개인으로서 누리던 여러 가지 뭐 권리면 권리고 편이면 편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지는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이제 그게 이제 확 변해버리는 거죠. 유아차가 다니기 힘든 문턱이라던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찾으려고 정말 역사를 뺑뺑뺑 돌아야 한다든가 나 혼자 갈 때는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거의 2배를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든 그런 시설들이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가 커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유아차를 밀지 않고 지금 아이들이 커서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지하철 자체가 되게 노키즈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손잡이 자체가 너무 높아서 아이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잡기가 되게 힘든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힘든 거죠. 근데 가장 안전해야 될 존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낮아진 출생률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현대 사회는 낮아진 출생률의 원인을 단순히 금전적 문제, 경력 단절 등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출산은 체중 변화부터 자궁 수축, 탈모 등 여성의 신체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임신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현실이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고 나서 지금까지도 항상 이제 겨울, 여름 상관없이 발등이 항상 시렵다고 하시거든요. 출산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좀 여성의 몸에 있어서, 몸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의사들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지 따로 교육을 받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접하고 나서 좀 출산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이것들을 좀 더 공교육 시간에 많이 조금이라도 알려줬으면은 여학생들이 이런 출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과 후, 그 안의 여성차별. 심지어 꿈과는 멀어지기까지 한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특히 여성은 엄마가 되는 순간 수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는다. 그래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출산이 나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할 거라는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나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니 이번 생엔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앞으로 아이가 주는 행복은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을 지킬 수 있으니 이 선택에 후회는 없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겪게 되는 차별과 고통, 그리고 이를 방관한 사회.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 답답해할 게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방향을 함께 바꿔나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늘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10대 때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경쟁자를 만들었다.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던 시간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은 사회의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저는 수능에 중독됐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입시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N년을 수능에 투자할 정도로 수능 경쟁에 정말 치열하게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노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휴학을 한다고 하면 왜 하냐? 빨리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 어디 여행 갈 거냐? 너가 지금 휴학할 때가 맞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해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저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화까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을 보아도 학회 중에는 물론이고 방학에도 쉬지 못하고 대외 활동을 하고 공모전 활동도 하고 심지어 인턴까지 병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 휴학을 하는데 그 이유가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싶어서 휴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더 길게 보면은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아예 제대로 가져보자. 그래서 휴학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해서 성적도 취득해 놓고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모전 활동도 하고 정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휴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졸업을 하고
취준생이라고 일컫는 그 나이대에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매 흐름 자체가 취업 경쟁 구조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여유가 없어서 슬플 때도 있긴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휴학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설날에 가족, 친척들 볼 때마다 너 이제 4학년 올라가지 않냐? 너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휴학을 한다고 하자 왜 휴학을 하냐? 4년을 풀로 빨리 다니고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지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부모님조차도 맨 처음에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너 빨리 취업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부모님이 원래 그렇게 공부하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사실 제가 초중고 다니고 대학 재수까지 하고 대학 와서 3년을 쉼없이 달리다 보니까 사실 조금 휴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주위에서 계속 어른들이 그렇게 취업을 해야 되지 않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쉬지 못하고 다른 활동들이랑 영어 성적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시험은 경쟁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 사회로 나가기 위한 출발선일 뿐인데 그 출발선조차도 너무 치열한 경쟁 구조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시험에 이제 안 좋게 떨어지신 분들을 보면은 0.002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도 계셔서 사람이 0.002점 차이로 구별이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노량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때 노량진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밥을 먹으면서도 길가를 다니면서도 항상 뭘 보면서 다니는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치열하다고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단 출근을 하게 되면 보통 한 6시 30분쯤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서 6시, 7시쯤에 퇴근을 하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개인 생활을 하는 정도의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회사 안에서 앞서 나가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하는 사회 경쟁 구조, 끝없는 사회 경쟁 구조이죠. 늘 부족하게 생각하죠. 그 시간도 부족하고 일단 체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만족감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가 저는 장단점이 좀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점은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서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발전이 더 빠르고, 그렇지만 단점은 이제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빨리 도태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쟁 다음에 다음 경쟁이 있고 이제 자꾸 이제 더 피 터지는 노력을 계속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좋지만 또 이제 늘 휴식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좀 너무 빡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미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람과 AI 사이의 경쟁도 있을 것 같고 점차 치열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는 경쟁이 존재한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위해서 경쟁하고 대학교 때는 취업을 위해 경쟁한다. 취업에 성공한 현재, 이제는 경쟁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더 큰 경쟁 사회에 부딪히게 되었다.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는 사막에 떨어진 기분이다. 그리고 그 경쟁의 주무대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은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은 특별히 좀 심한 면이 있습니다. 국토의 12% 되는 면적, 우리 국토가 10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니까요. 그 국토의 12%쯤 해당하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국 인구의 한 절반이 모여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1.6%가 모여 있다는 거죠.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청년, 20, 30대의 청년들이 그리고 특히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이 고도화될수록 우리 주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직종일수록 점점 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지방하고 서울과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아마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서울로 학생들, 청년들을 끌어오는 거 아닐까요?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 더 미래 전망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여기 오면 제일 큰 문제 일자리 있는데 어때요? 잠자리가 없는 거죠. 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기보다는 없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비싸다는 거죠. 비싸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특히 결혼하고 난 이후에라도 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오늘 이 주제가 전 참 좋은데요. 이 저출산 문제하고 주택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는 또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만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 문제를 꺼리는 경우도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이것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소유하긴 어렵죠. 그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어렵습니다. 네, 그 인간 강사분께서 이제 수험생들이 어떤 지역을 고를까요?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인간 강사분이 한 4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그분께서 그 교사를 하고 집을 살 것 같으면 서울에서 살면 안 된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지역을 고를 때 집값 문제라던가 이런 현실적인 여건 같은 게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도권 자가가 이제 최소한 5억은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7은 돼야지 자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 40대쯤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많잖아요. 친구들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과 제 아이를 비교하면 저희 아이는 그냥 자연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서울 지역에 계속 같이 살았다면 그 경쟁에 저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근데 세종은 반면에 좀 그게 많이 없는 편이에요. 경쟁 이거는 아무래도 이 필요 조건, 물질적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여건 이런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극한 경쟁 사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경쟁에 따른 승자 독식 사회라 할까? 그 이제 요소에 있는 이런 그 지나친 경쟁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에 따른 어떤 승자 독식 그리고 패자 부활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이런 여건들이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제 조건 중에 하나인 이제 필요 조건, 경제적 환경, 물질적 이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서울 인구는 감소하는데 좋은 일자리는 자꾸 서울로 몰립니다. 근데 사실 인구 증가는 외곽 경기도에서 증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꾸 통근 거리가 멀어져요. 멀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시계획 학자로서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지금 고속 광역철도가 외곽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환승 역세권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곳에
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공급하고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지가가 저렴하니까 이런 곳에 청년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일자리 문제와 주택 문제와 아이 교육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들. 산업혁명 이후 청년들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서울을 이상향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서울의 올가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그저 당연한 듯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만약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불안해하진 않았을 것이다. 요즘 갓생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말 그대로 열심히 사는 것.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서 커리어를 지키는 건 중요하다. 나 혼자 살기에도 벅차 다른 사람까지 온전히 케어할 자신이 없다. 그렇기에 나는 아이를 낳고 잘 살아갈 자신이 없다.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새로운 제도를 제시한다. 출산 및 육아 분야도 다르지 않다. 2023년 2월 22일 출생률 조사 결과를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78명. 작년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고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은 바로 세종이다. 세종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되게 가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연인도 보이고 학생들도 보이지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았고, 또 엄마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젊고, 그리고 다자녀인 가족들을 되게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양이라든지 이런 청약 제도들이 세종에서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그로 인해 신혼 부부들이 거주지를 선택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출산 가능한 가정들이 이곳으로 몰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와서 출산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이 조치원 오기 전에 이제 신도시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 보면 부모들이 이제 거의 다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아니면 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 세종이 아이들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에 혐오시설이나 이런 양육을 하면서 교육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가게나 이런 문화가 좀 적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에 와서 살아보니 다른 곳을 또 이주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여기 지내는 게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세종시는 목표가 국가균형 발전의 목표가 있었고, 그걸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기관을 옮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 12,0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행정관서를 잘 건축하고 그 종사자들을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초기에 이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 환경, 녹지 시설도 잘 구비를 하였고, 특히 그 학교, 초중등 학교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혁신 학교라든가 교육시설, 그다음 교사에 대한 지원도 잘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해두니까 초기에는 아마 거기에 근무하던 젊은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세종시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이주를 하였고 해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간 거죠.
거기에 더해서 대전이나 청주, 공주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세종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환경이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자기 직장은 대전에 있지만 거주는 세종에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종시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 세종의 장점이다. 하지만 단기간의 혜택만 제공하는 제도들이 다수이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들이 미비하다. 결국 부모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양육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좋은 생활 환경과 분위기였다. 저희 센터 그 상담 받으셨던 분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계셨던 근로자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계속 근무하시면서 본인의 임신 사실도 사업주는 알고 있었고, 또 사업주가 축하한다, 뭐 여성들도 요즘에 이제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사회복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상시적으로 하셔가지고 본인이 출산휴가를 받는데 불이익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니까, 출산휴가 여기까지 신청서를 내니까 이거를 쓸 줄은 몰랐다. 그때부터 이제 그 근무 태도가 안 좋다, 성과가 뭐 부족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해고를 당하셨어요. 사회복지사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이분이 육아휴직 이후에 이제 복직을 하니까 대체근로자, 본인의 대체근로자를 정규직화하셨고, 이제 본인이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들을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체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제 맡기셔가지고, 본인은 이제 통상적인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업무과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라든지 그 외에 이제 기타 업무들에 부여가 돼서 이제 그분이 부당 배치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이제 제기하셨던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규모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업에서 조금 더 먼저 선도적으로 조금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출산휴가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이제 복직한 이후에 이런 것들에 이제 펜을 들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동료 근로자들은 또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사업장에서는 아, 육아휴직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승진을 못하는구나, 내가 저렇게 고가를 못 받구나 라는 것들을 학습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에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에서 보장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감히 그렇게 휴직을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2006년 이후에 1차,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실천기 한 10년 정도는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내지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특히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게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하는데도 이제 출산율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 내려가느냐 봤더니 요인 분석이 결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살 집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 그래서 청년, 그러면 이제 결혼 지원을 해야 된다. 청년이 결혼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이게 씌우는 그 프레임이었었고, 지금도 그게 강한데, 이제 청년들 너네들 때문에 저출산이야 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년 지원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네.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필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러기는 아직 먼 것 같고, 그게 하나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청년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뭐 경제 구조를 봐도 그렇고 삶을 봐도 그렇고 어떤 다양성을 전제로 한 어떤 장기적인 차원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뭐 소위 말해서 대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청년들이 이거 지원 받는다고 아이를 낳을까? 예를 들면 청년 그 지원하겠다고 뭐 신혼부부 행복주택가 가지고 아파트 막 지어놓는데요. 그거 청년들이 정작 그 이제 출근하기 가까운 일자리에 가까운 그런 곳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쪽 다 외곽에 지어놓고.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아도 하루에 4시간씩 왕복 2시간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아이 낳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들은 저는 저희가 유럽을 말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들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라는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임신, 출산, 육아기를 겪는 직장맘, 직장 대디에게 최소한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잘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그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사자에게 질의하는 것들이 아니고 인사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그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도 조금 의문이 되고요. 육아휴직 후의 복직자, 출산휴가자의 복직자, 그 다음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전체 그 출산을 한 근로자 중에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몇 프로인지 그런 것까지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집계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 특히 어머니가 편안한 주거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자면 주거비가 좀 낮고 저렴한 주택 공급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지금 지방 도시에서는 지방 소멸을 우려하면서 이런 어린이집들, 보육시설, 특히 산부인과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함께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객관적 삶의 조건이 있고 주관적 만족도, 이게 합쳐져서 삶의 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주관적 만족도, 이게 성평등한 돌봄. 그래서 만족스러워, 같이 키울 수 있을 거야. 그게 결국 이제 주관적 만족도가 되고, 그래서 삶의 질 수준을 향상하는 꼭 이제 물질적인 그 조건뿐만 아니라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 전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파격적 저출생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서까지 끊임없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저출생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제도만 제공한다고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임신한 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최소한의 제도만 마련된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하나의 죄로서 우리에게 화살을 돌린다. 사실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청년들의 생각이 변화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지 애초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청년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국가 차원에서 출산만을 타깃으로 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모든 청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고안해내야 한다. 누나 SNL 본 적 있어? 본 적 있지. 거기 주현영 나오고 그 주현영이 회사에서 브이로그 찍고 그 신입사원 이어폰 끼고 일하고 그런 프로 본 적 있어? 유튜브에서 많이 봤지. 그치. 근데 그게 약간 MZ 세대를 풍자하는 거잖아. 누나는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나를 사람들이 MZ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지. 그치. 이게 MZ 세대가 우리 세대부터 막 40대까지 되게 범위도 넓고 사람도 많잖아. 근데 약간 그 사람들을 좀 이제 하나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건 나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치, 맞아. 너랑 나랑 다른 것처럼 같은 MZ 세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게 일반화 시킨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치. 그 약간 MZ가 약간 좀 개인주의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약간 솔직히 이게 좀 나는 애를 별로 안 낳고 싶은데 이제 이런 거를 어른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뭔가 나한테 네가 MZ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까 봐 난 그게 좀 무서워. 혹시 누나는 얘기해 본 적 있어? 나도 주변에서 무슨 좀 다른 사람이랑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말하면 역시 MZ다. 역시 MZ라서 그래. 약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누나는 그럼 혹시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애를 낳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 본 적 있어? 해본 적은 있지. 내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은 혹시 주변 반응들이 어때? 친구들은 뭐 그럴 수 있지.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왜 그런데? 약간 이런 그런 반응이 주로 나오지.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는 출산에 대한 2030 청년들의 가치관에 주목해본다. 이제 아이를 행복해 줄 만한 능력이 있나? 약간 스스로에게 이런 의구심을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비출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출산이나 양육이나 모두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요즘 사회를 보면은 이제 실업률도 높아지고 점점 제가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드는데 그 들어간 돈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출산 및 양육을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낳아서 행복한 것보다 사실 돈이 없으면 굉장히 좀 불행하잖아요. 저는 그 불행함을 제 아이한테 안겨주는 게 더 슬플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낳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고 아는 애들도 있고 아이를 안 낳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 아무래도 근데 낳고 싶어하는 쪽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런 행복을 더 좀 좋아하는 애들이고 이제 안 낳고 싶어하는 쪽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낳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양육 시에 따르는 책임감과 희생 같은 거를 감당할 자신이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아이 낳는 과정의 고통이나 뭐 신체적 변화 또한 아직은 감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문제 같이 그런 문제들이 점차 심화되고 좀 미래가 불확실해져 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게 과연 태어난 아이에게 옳은 기회를 주는 걸지도 잘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교사가 됐는데 그 돈으로 뭔가 우리가 좀 더 좋게 살아갈 수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좋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없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이렇게 출산을 하는 거에서 출산 안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생기는 걱정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이슈가 가장 큰데 뭐 이렇게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나 반대로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아이가 가해자가 안 되도록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되면서 사람을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강아지를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물론 둘 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으로 기르기까지 부모로서 굉장한 책임감이 잇따르고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사고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아이보다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조금 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출생 현상이 저는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여러 경험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가 적어지면서 저출생 현상으로 더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유가 적어졌는 거는 또 경쟁이 심화되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조금은 모든 걸 포함하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이 환경에서 자라나야 되는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한국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 경쟁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 등에 대한 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지 않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과거에는 공동체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공동체긴 하지만 공동체의 그 끈끈한 그런 게 마을 공동체라던가 그런 게 잘 형성되어 있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본인이 희생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다면 지금 현재에서는 희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어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있고 또 인터넷상에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어떤 환경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어떤 이전까지는 묵인되었던 불평등이나 뭐 그런 차별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좀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꺼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결심하게 된 계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한 전반적인 생애에 걸친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되게 주체적인 생각보다 그냥 사회가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은 집에서도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 생애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결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도 출산도 그냥 내가 꼭 해야 하는 인생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결심 없이 그냥 출산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나를 위해 살기도 벅찬 인생이라고 느낀다. 그런데 과연 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청년들에게서 찾으며 이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본인이 비출산을 선호한다면 비출산을 하시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출산을 하시는 건 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 없다라고 강요된 선택을 받는 경우들이 사실은 제 주변만 하더라도 적진 않거든요. 그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비출산을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 지금 현재 청년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사실 과거에 비해 너무 저는 살기 어려워졌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비해 너무 심화된 경쟁과 정말 불평등한 주거 환경과 그 고강도 저임금의 노동 환경과 그 구조적 성차별,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들의 삶에 굉장히 불안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당연히 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낳고 키우는 행위를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현재는 사회 안전망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너무 많은 참사가 일어났고, 정말 이런 삶 속에, 이런 세상 속에 내가
내 아이를 낳아서 키워? 이거는 되게 큰 도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청년들한테 왜 낳지 않아라고 감히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세상을 만든 게 누구인데, 그런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들이 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지. 청년들에게 뭔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그건 되게 나쁜 어른들인 것 같아요. 나쁜 기성세대들. 좀 미안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회로 물려진 거에 있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저출생 현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저출생 현상을 문제라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될 순 없을까? 마냥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은 출산을 하도록 도와주고 비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은 1인 가구 혹은 새로운 가족 형태로서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2030 세대의 인식만이 아닌 기성세대, 즉 전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시대를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희생인 것 같습니다. 멀티플레이어, CCTV, AI. 출산이랑 양육 모두 약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 되게 예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출산이라는 건. 친구들과 만나면 결혼할 거야? 애 낳을 거야? 라는 대화를 종종 나눈다.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주변 친구들만 해도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느낀다. 심지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친구들도 있다. 이처럼 오늘과 내일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갖는 것. 그것은 결코 당신의 생각이 얕고 짧아서가 아님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고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 말이다. 인구 감소는 더는 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는 엄마가 되는 것이 한 여성의 삶을 위협한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이든 개인이든 자기 생애 내에서 서로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되길 바라는 바다. 현대 사회의 시대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와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건 그야말로 문화 지체가 아닐까 싶다. 나는 오늘도 더 나은 나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살아간다. 각자의 가치관에 대해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의문을 품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